40대, 50대, 60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알아보는 여론의 강,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알아본 이야기들은 새누리당에 대한 차기 대선 후보는 과연 누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봤고요. 그것에 대한 답을 들어봤는데 그 가운데서 김무성 현재 새누리당 당대표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점점 더 그 세력이 강해지고 있다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들 가운데에서 쭉 거명된 이름 가운데에서 어느 후보가 가장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할 것인가를 여쭙게 되는데요. 그 여쭤본 이야기를 지금 시민들의 인터뷰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 대선 후보로 제가 생각에 문재인 후보가 아닐까?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여러 국정 경험이나 그리고 소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야당의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제일 적합한 인물인 것 같아요. 제일 적합하다. 예. 다음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예.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저번에 나오셨던 분인데 그 성이 어떻게 되더라? 대선에 예, 문재인. 예 맞습니다. 이유 있을까요?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는 이미지도 강하고요. 실제 네.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거기 별로 나 생각해 본 일이 없어. 별로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여기 보기 중에는 있을까요? 보기 중에는. 김부겸이죠. 이유 있나요? 김부겸은 대구 나와가지고 표도 많이 듣고, 수성구에 나와가지고 많이 듣고, 네. 또 그만하면 민주연합에서도 또 인정을 받고, 네. 그래서 유명한 인물로 보고 있죠. 그럼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어떤 인물이 대선 후보로 가장 적합할까요? 적합하다면 지금 서울시장이신 박원순 씨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깨끗하고 청명하고 정확하고. 깨끗하고. 네, 청명하고 아주 확실하더라고요. 저는 고향이 경북인데 네. 박원순 씨를 좀 지지하는 편입니다. 지지하는 편이시고. 네, 여자껏 정치인들 중에 네. 가장 잘하시는 것 같아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대선 후보로. 지금 특출난 후보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박문순 시장이 그래도 서울시장이 지금 많이 시민사회에서 많이 활동하셨던 분이고 중소 시민들을 많이 이해하는 분이라서 좀 많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 네. 이유 있을까요? 다른 이유? 소시민의 편에서 여러 가지 밑에 사람들을 많이 이용해주고 많이 좀 아껴주시고 그런 편에서 지금 현재 시장도 무난하게 잘하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그쪽도 요번에 최근 바뀌었던데 제가 보니까 문재인 씨였다가 안철수 씨였다가 최근에 또 박원순 씨가 1위로 올라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네. 너무 변화가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예,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대선 후보 가운데에서 누가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박한 평가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우선 우리가 선거 전에 조사한 결과를 좀 볼까요? 전체적인 부분은 어떨까요? 네, 먼저 박원순 후보는 21.5%, 안철수 후보는 13%, 문재인은 16.4%, 정동영 4.2%, 송영기 2.1%, 김부겸 5.2%, 그리고 안희정 3.0%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조금은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원순 후보는 21.5%, 15.4%로 떨어졌고요. 네. 안철수 후보는 13%에서 11.5%로 떨어졌고 문재인 후보는 16.4에서 15.4%, 1% 정도 떨어졌고 정동영 후보가 4.2%에서 7.7%로 상승을 했고 송영길 후보도 약 1%가량 그리고 김부겸 후보는 김부겸 후보는 2% 정도 다시 낮아졌고요. 네. 안희정 후보가 4%가량 상승했습니다. 박원순 후보의 하락세, 그리고 안철수 후보,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는데 오히려 좀 미디어에서 거론되지 않은 후보군에서 좀 더 상승세가 있는 거를 예.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모르겠네요. 뭐 역시 얘기해 보겠습니다만 네. 먼저 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해서 이거는 전화 면접 조사를 했을 때 결과입니다. 네. 모르겠다고 답한 빈도가 20.9%거든요. 네. 새누리당의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답한 빈도는 12.4% 정도인 거죠. 좀 의미가 있죠.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들이 훨씬 전부터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 근데도 모르겠다. 누가 될지 모르겠다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난 모르겠다 진짜. 가 될 수도 있고.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아니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관심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의미 있는 수치인 것 같아요. 조금 좀 수치가 높다라는 것. 그만큼 40대, 50대, 60대 어르신들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야권에 대한 그 반감이 젊은 세대보다 훨씬 강하다. 새누리당에 대한 선호도 강하지만 반감도 강하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읽을 수 있는 측면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후보들의 점수가 조금 올라가면서 사실상 여기서 많이 줄어든 것은 박원순 후보의 점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역시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 하락세. 박원순 후보는 사실은 이것이 크게 하락했다고 보기에 무슨 원인이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현재는 마지막 선거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만큼 이제 이 사람은 차기 대선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뭐랄까요? 전면에 나서기 어렵다라는 것에 대한 판단 그런 것들이 이제 의식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안철수 당대표였었던 전 당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 당대표가 많은 실책과 오류를 노출해버렸단 말이죠. 네. 그것에 대한 반감들이 오히려 문재인 후보나 박원순 후보한테 가지 않고 기타 후보에게 흩어지는 듯한 느낌. 이제는 더 이상 이분들을 믿고 가기엔 좀 어렵다는 뜻이 아닌가. 물론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다른 부분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세 가지의 이게 흔히 말하는 야당의 구조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결정되면 쫙 모여요. 네. 근데 야당은 한 사람이 결정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많은 역할들을 하죠. 네. 서로가. 왜냐? 그 힘이 약해져야 자기에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분석도 많이 가능한데요. 또 역으로는 생각하는 방향이 너무 달라요.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는 방향이 너무 다르죠. 문재인 후보가 생각하는 달라요. 네. 박원순 후보가 생각하는 방향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의 말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튀고 있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서로 어느 방향에서 잡느냐에 따라서 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대한 네. 많은 논점이 제기될 수도 있고 방향조차도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제가 생각하는 평가인데 그래서 여당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정책을 쉽게 바꾸는 듯한 얘기를 많이 하고 오히려 많은 정책들을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뭐 혁신, 혁명 이런 말들을 많이 쓰긴 하지만 오히려 무거워요. 한 사람에게 집중되다 보면 그 방향대로 가거든요. 네. 근데 한 사람이 집중되는 과정도 보면은 그것이 누군가로부터 이양받는 과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정적이긴 하지만 변화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단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야당은 원래 방향성이 없어요.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국민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국민들이 싫어하는 방향으로 갈 거냐 그건 선택의 문제예요. 특히 당 지도부나 지도부에서. 그러니까 지도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선호도에 의한 부분으로 확 변화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바람 효과, 바람이 불길 바라는 야당의 입장, 컨벤션을 매번 노려야 하는 네. 뭔가 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들을 노려야 되는 사람들로부터 뭔가 회자되길 바라야 되는 이것이 이제 야당의 숙명이기도 하면서도 파워이기도 하죠. 네. 여당의 파워는 잘 뭉친다는 거지만 그것이 약점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작용하느냐의 문제고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언론이겠죠. 언론에서 어느 쪽에 대한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에 편중되는 방향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이 방향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게 구도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제가 이제 취재 시민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좀 취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느낀 점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서는 좀 시원시원하게 말씀해주신 부분이 참
참 많은데 새정치민주연합에 관한 질문을 드렸을 때는 한숨부터 쉬시는 분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 굉장히 또 눈에 계속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단어가 야합, 공천, 그리고 끼리끼리 뭐 이런 식으로 전혀 어떤 지금 현재 있는 국민들과는 좀 와닿지 않는 그런 야합, 공천 그런 것들 사실 자기 당내에 있는 어떤 힘겨루기 싸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여러 번 빈번하게 사용하시니까 제가 각인이 된 거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새정치연합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각자의 방향에서 서로 어떤 타협이라고 해야 되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그 중간선에서 서로의 어떤 중간선에서 이렇게 같이 같은 길을 꾸역꾸역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연대라는 표현과 야합이라는 표현이 다른 거죠. 아 예. 그게 야합, 연대 야합. 이런 말들이 돼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해요? 이 현상에 대해서? 네, 저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5번째 철수라고 해가지고 시장부터 지금까지 5번째 철수잖아요. 그래서 김무성 후보와 완전 정반대로 좀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5번째 철수해서 이제 차기 대통령으로는 이제 완전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많은 것 같고요. 이렇게 반대로 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김무성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다르게 이렇게 화끈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미지가 많이 강조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불안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흐지부지한 것보다 이제 당에서라도 이제 스스로 이렇게 딱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쪽에 더 관심이 가지 않아서 이렇게 더 야당 쪽에는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점이 하나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권력지향적이거나 혹은 이런 평가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지난번 대선 이전의 상황을 좀 보면 문재인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까지죠. 지난번 대선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라고 권유도 하고 많은 권유를 했어요. 네.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거죠. 지난번 대선에 패했으니 그 패인이 과연 뭘까를 자기가 분석할 수도 있고 혹은 자기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라도 많은 부분에서 이제 시민들과 행보를 같이 했어요. 네. 그것이 좋은 평가도 물론 받았어요. 근데 이게 흔히 말하는 그때 민주당의 모습으로는 뭔가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이 민주당을 규합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네. 정세균 당대표도 있었지만 네. 한데 뭉치기보다는 그때부터 이제 흔히 말하는 분열의 고울이 깊어진 거로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다가 수많은 사건들이 생겼어요. 물론 노무현 대통령 서거라든지 네. 김대중 대통령도 서거하셨고, 그러니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인물들이 다 떠나버리고 나서 이제 흔히 말하는 무주공산이 돼버린 거예요. 이 당이 무주공산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힘내서 어떤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해서 경쟁에 의한 승리자를 내세우고 그 부분을 좀 구축을 했다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 딱 이런 지적이 가능한 거죠. 집단 지조 체제라고 하지만 주인 없는 당이다. 저도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박영선 비대위원장과 견줄 수 있는 부분이 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라고 보여지는데 태도가 좀 달라서 그러니까 이런 거 딱 그 네. 지적이 명확한 게 박영선 지금 당대표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네. 이 사람이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아니까 당대표 선거해야 되고 예. 전당대회를 해야 되고 김무성 저 당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당선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의 실권을 쥐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어요. 네. 근데 박영선 지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종의 자기가 말하자면 위기 상황에서 자기에게 권한이 위임되긴 했지만 정확하게 당원들 전체가 위임한 것이 아닌 상황이 돼버린 거죠. 비대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방향 제시는 하고 있지만 그걸 결론질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박영선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전당대회를 거쳐서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또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게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때부터 이제 서로 경쟁이 심화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박영선 흔히 말하는 이제 그때 이제 당대표라고 표현하면 차기 당대표가 됐을 때 당대표가 됐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계속 실수를 유발하길 바라거나 혹은 뭔가 약점을 잡거나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네. 그러니 부담스럽지만 지금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거죠. 네. 박영선 대표는 네. 비대위원장이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당대표가 되기 위한 과정은 될 수 있지만 당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의견 제시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네. 그것에 대한 방향 설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언론이 그걸 받아주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보다 실권이 더 강한 것 같아. 야당은. 그런 느낌도 가지 않아요? 이거 네. 뭐 오픈 프라이머리를 더 도입하고 뭐 어떻게 하고 사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비대위원장으로서 다른 당원들의 의견을 취합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그렇죠. 나서면 혹은 뭐 책임론에 휘말릴 수밖에 네. 없으니까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실권을 가져버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지금 상황으로 보면 박영선 비대위원장과 김무성 당대표가 거의 비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또 행동이 뭔가 하는 행동들이 비등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비춰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지금이 굉장히 큰 절호의 기회이자 이번을 놓치게 되면 정말 이제 당을 이름을 바꾸고 당을 해산하고 뭐 다른 당으로 뭐 이합집산하는 이런 것들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절차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 말씀 중에 예,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비대위 시절이 사실 새누리당도 있었잖아요.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을 변하는 과정에서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 순간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박영선 비대위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기대가 되는데 역시 박영선 대표는 개파를 가르기는 어렵지만 네. 약간 그 문재인 의원 쪽에 가까운 어떤 행보를 보였고 그동안의 모습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쪽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게 평가하는데. 근데 이 안에서 가장 많이 제기됐던 것들이 이런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은 하나의 당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세력이 모두 뭉쳐진 당이에요. 그렇죠. 새누리당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방향성을 가진 당이지만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진 당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야권 연대라고 할 수 있는 이미 당을 다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방향성은 또 달라요. 근데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중도. 우리가 중간쯤으로 가야 된다. 네. 아니면 선면 야당. 선명한 어떤 반대 입장을 가져야 된다. 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제까지 뭐랄까요, 그 선거 이후에 안철수 전 당대표와 그리고 김한길 전 당대표가 가졌던 생각의 방향이 중도예요. 중간쯤 가야 된다. 그리고 안철수 현상의 가장 큰 주안점은 뭐였냐면 선명한 야당 지지층이 아닌 여당 지지층의 사람들이 안철수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철수 현상의 큰 어떤 모티브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계속 가지고 그 현상을 계속 유지하려면 중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안철수 당대표는. 네. 근데 이게 지금까지의 현상을 쭉 보면 왜 흔히 말하는 이런 거죠. 이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결국 선명 야당의 의미를 붙여줘요. 그러니까 안철수 현상의 가장 주안점은 생활 기반이고 어떻게 보면 중도 기반인데 네. 이 선거에서 안철수 당대표가 선택했던 그 지도부 선택했던 건 논리가 결국은 그렇죠. 선명 야당 쪽에 해당하는 논리를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비춰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먹히지도 않았어요. 먹지 않았죠. 어떻게 말하자면 전통적인 야당 지지층이 원하는 선명 야당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먹히지 않았어요. 반대로 중도를 원했던 사람들에게도 네. 이 정책은 먹히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박영선 지금의 비대위원장이 가진 부분은 그 성격은 전 오히려 선명 야당 쪽에 더 가깝다. 흔히 말하는 진보를 좀 더 다스려야 되고 진보의 힘을 기반한 외연 확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전통 지지층을 더 껴안아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세월호 심판론은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지난번 선거에 의해서 세월호 심판론이 뭔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해서 덮어야 되고 이제 이것에서 프레임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새누리당 쪽일 수 있어요. 불리하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더 강한 비판론과 심판론을 들고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까지도 강한 비판 그리고 또 농성까지 했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았잖아요. 역으로요. 그 당 안에서 네. 이것을 동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전체는 아니거든요. 네 맞죠. 그렇죠? 네 맞아요. 당을 규합하기 위한 방법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뭔가 선명한 깃발을 내들고 가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깃발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유효한 깃발이고 야당이 여당을 심판해야 된다. 여당이 잘못이 많다라고 하는 것에선 충분한 근거들이 많아요. 역으로 이 활동을 더 세게 하면 할수록 더 드러나는 것이 많아질 거고 그럼 언론이 받아 적을 수밖에 없고 하는 것들이 많은 거죠. 또 하나 사건들은 계속 터지고 있어요. 네. 군대 내 사건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이것을 가다듬기도 좋고 원래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야당이 조금 더 강해지는 야당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이 강한 야당에게 뭔가 기대할 것이 생기는 거죠. 뭘 해봐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것에 대한 심리가 더 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가장 크게 볼 것은 과연 어떤 깃발을 내세울 것이냐가 중요하고요. 거기에 첫 번째 이미 폼을 열었다고 생각해요.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이건 우리가 아시겠지만 우리가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은 이제 전략공천 안 한다. 국민들이 선택할 거다. 네. 국민들이 선택할 거다에 대한 것이 흔히 말해서 지난번 대선에서도 이런 컨벤션 효과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컨벤션 효과거든요. 자꾸 보게 되고. 근데 그 안에서도 또 약점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약점도 노출이 돼요. 왜냐하면 서로를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의 흠집도 드러나게 되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또 이제 흔히 말하는 조금 잘못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서 몸싸움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국민들이 선택하게 하자. 그렇게 따지면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셈이 아닌가요? 그렇죠. 오히려 대통령 선거대로 이루지 못했던.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때가 야권 연대 뭐 어쩌고 지금도 야권 연대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야권 연대를 통해서 대등한 효과를 냈었던 거의 비슷한 경쟁 구도가 됐었던 시절은 지난번 대선밖에 없어요. 물론 지긴 했지만. 그렇죠? 그 이전에 육사지방선거 이후로 계속 연전 연패. 그 과정에서는 대등한 선거 결과를 냈었던 것은 대통령 선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심각한 패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여기서 정리되는 것이 하나 있죠. 지난 대선에 안철수 효과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뭐 할 거냐, 야당에서 수도 없이 많은 말이 나왔지만 안철수 효과가 무엇이었냐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정의가 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안철수라는 사람의 어떤 정치인에 대한 평가. 저 사람이 인성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이지만 정치의 경력이 부족하고 흔히 말하는 조직 장악력이 부족하다. 저 사람이 그냥 안철수 효과를 통해서 당선됐다가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룰 수 못할 수도 있다. 라는 평가가 거기에서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안철수 의원의 포지션이 정해졌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의원의 포지션이 저 대선 후보에서 각화돼서 이제는 아니야! 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가진 장점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방향도 있는 거고. 중도를 포함할 수 있는 포용력. 이것이 어떻게 당 안에서 융합작용을 일으키느냐에 문제는 없는데 지금의 야당은 뭐였냐면 딱 하나로 실책을 말하자면 융합 과정이 아닌 분열 과정을 계속한다는 거. 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에 야당은 누구보다 강해질 수 있다. 새누리당은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할 정도로 강해진다. 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새누리당은 결국 야당이 분열할 수 있는 소재를 계속 역이용하면서 정치 공략을 계속 필 거다. 그건 정치죠. 그쪽이 강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정치죠.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순간을 맞고 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야당도 변화하는 순간이 됐고 여당도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나 새로운 프레임 안에 뭔가를 형성해야 될 시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야당을 지지하건 여당을 지지하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지금부터는 이전과는 다르게 매우 증폭되는 시점이 아니다. 제 분석은 좀 이런데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만 계속 떠올라서 부담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으로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요. 저희가 제 마지막으로 여쭌 것은 희망하는 차기 대통령은 과연 누구냐는 겁니다. 적합도를 여쭤봤거든요. 근데 정말 누가 됐으면 좋겠냐? 지지도이기도 하자 자기에 대한 희망이니까 조금 더 강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을 여쭤봤고 또 하나는 전체 후보군을 다 해놔야 했습니다. 여당과 야당 다. 물론 이것은 선거 전에 여쭤본 결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40대, 50대, 60대의 어르신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인터뷰를 먼저 드려야겠네요. 인터뷰 먼저 듣겠습니다. 그 보기 중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보기 중에서요? 네. 11번... 다른 분이 생각나면은 다른 분도 좋고요. 박원순 씨요. 박원순 씨. 네. 이유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제가 이유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텐데 뭐 잘하잖아요. 또 서울시장도 잘하고요. 예. 여태까지 잘해왔고. 대통령은 예. 누가 가장 적합할까요? 아직은 뭐 정확히 잘 결정을 안 했습니다. 누가 더 적합할 거라고는. 현재로 우선 뭐 판단되는 게 저는 아까 박원순 시장하고 김무수 지사가 하고 제일 먼저 를 생각하면서 아울러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 세 분 중에 적당한 분이 차기 대선 후보로 저는 꼽고 싶습니다. 그럼 그 세 분 중에 예. 가장 적합한 분 누가 있을까요?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럼 반기문 사무총장하고 예. 박원순 서울시장 예. 그리고 한 분 누구라고 하셨죠? 아까 김문수 지사라고 했습니다. 전 김문수 지사. 예. 네, 이렇게 세 분이 대통령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예, 하셨는데 각각의 이유가 있을까요? 예.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제 서울시장이라는 경험을 지금 열심히 쌓고 있고 네. 또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위로 이렇게 삶의 정치로부터 해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쪽으로 이런 발전성이 있는 반면 김문수 지사는 이제 그 국회의원을 통해서 네. 또 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반기문 사무총장은 외교부 장관 경험과 해서 국내 행정 경험과 네. 글로벌 무대에서 이렇게 한 그런 경력들이 외교 안보라는 국가적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차기 대통령은 네. 누가 가장 적합할까요? 저는 문재인 후보 지지할 겁니다. 이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까 말. 예, 국정 경험도 있으시고, 네. 소신 있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교적 깨끗하시고, 뭐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가장 적합할까요? 글쎄요, 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냥 문재인 씨가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문재인 씨가? 예, 예. 네, 이유 있을까요? 뭐 말씀드린 대로 거짓을 하지 않고 일단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뭐 네. 현재처럼 뭐 아무런 대화도 없이 국민들에 대해 알리지 않고 뭐 아는 거에 대한 권리를 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게 좀 느껴져서 문재인 씨가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럼 차기 대통령은 어느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라 바로 가지고 네. 박근혜맨처럼 네. 돈 안 먹고 네. 열심히 나라를 위해 가지고 자기 헌신을 몸 바치는 사람 그런 사람 좋지. 예. 그럼 보기 중에 그분이 있을까요? 보기 중에는 정몽준 같은 사람 좋죠. 정몽준. 네. 이유 있을까요? 정몽준 뭐 돈도 그만큼 미시니 돈 하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돈하고 뭐 거리가 먼 사람 말이야. 돈 있는 것도 다 모시는데 네. 또 뭐 재벌 또 하겠나? 자기 아버지 그만큼 재벌 해가 뭐 하고 있는데 네. 그 사람은 정몽주에 하면은 나라가 좀 안 괜찮겠나 싶어요. 왜냐 기업을 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기업의 마인드가 안 있지 않나 싶어서.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됐으면 좋겠는지. 박원순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유 또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러면 차기 대통령으로 예. 어떤 분이 됐으면 좋겠나요? 저는 사회가 좀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네. 그리고 예측이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원리 원칙대로 좀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중에는 예. 어느 분이 됐으면 좋겠나요? 그건 노코멘트예요. 노코멘트. 예. 노코멘트 이유 있을까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론회강 40대, 50대, 60대의 이야기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차기 대통령 후보에 관련된 주제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야당과 여당을 불문하고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답변들이 계셨는지 조금만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무성 후보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 같다. 그리고 경험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노련하다. 그리고 또한 믿을만하다. 리더십 있고 든든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남경필 후보의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네. 기성 정치인보다는 혁신적으로 일할 것 같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라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을만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몽준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치는 큰 틀을 봐야 한다. 정몽준이 제격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야당 차례인데요. 네. 먼저 박원순 후보에 관한 내용은 가장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느낌이 좋다, 비전 제시 능력이 있다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인지도 측면에서 다른 야당 후보보다 낫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네. 40대, 50대, 60대 어르신들께 여쭤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50대, 60대 어르신들께서는 아직도 지난 대선에 앙금이 좀 남아있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어요. 문재인 후보에 대한 평가가 좀 바뀔 수 있다. 좀 더 예측해 보고요. 수치를 좀 읽어볼까요? 전체를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한 인물은 과연 누구였는지 전체를 좀 보겠습니다. 네, 전체를 보자면 김무성 후보가 16.7%로 단연 앞서고 있고요. 다음은 문재인 후보가 13.6%, 다음은 박원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12.4%로 동의를 이뤘습니다. 그 다음 후보로는 김문수 후보가 9.4%로 돼 있고, 다음은 손학규 후보가 이제 정치권에서 물러났는데도 4.8%의 인지도를 보여주셨고, 다음은 남경필 후보가 3.0, 안희정 후보가 3.0, 정동희 후보가 2.8%였습니다. 정몽준 후보가 8.8%였네요. 네. 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김무성, 박원순, 문재인, 3파구도? 네. 그렇죠.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저희가 이제 3.1%의 오차범위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차범위 내라고 볼 수도 있고, 약간 좀 상이할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 안철수 후보까지 껴드리는 것은 4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조사한 결과를 좀 보면,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박원순 후보, 문재인 후보가 11.5%, 김무성 후보가 30.8%, 정몽준 3.8, 안철수 7.7, 박원순 1.7, 안경필 7.7. 그래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 전통적인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보는 한 대 모임 효과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김무성 당대표가 지금까지의 한 달 정도의 생각을 보면, 이게 당대표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차기 대통령 후보로부터 등장하는 이 순간을 보면 상당히 관리가 잘 돼 있고 아직까지 초반 페이스가 좋다. 초반 페이스가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크게 이제 조금 제가 아까도 고수동 얘기를 드렸지만 초반이 그렇게 좋다고 끝이 좋지 않다.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잖아요. 좋아서 이런 거 생길 수도 있는데 예측은 좀 불가합니다. 저도. 근데 하나는 좀 봐야 될 것. 김무성 후보는 지금 약간 불리한 게 있어요. 어떤 불리한 거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안고 가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은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 대통령 선거가 연임제가 안 되기 때문에 차기에 대한 부분으로서 실권을 가지려면 이 정당이 잘해줘야 되거든. 행정부가 좀 성과가 있고 뭔가 좀 효과가 있어야 말하자면 얻어지는 게 있는 거죠. 여당이 숙명이에요. 그렇죠? 여당이 가질 수밖에 없는 숙명에 지금의 박근혜 정부가 성적표가 그렇게 좋지 않다. 이게 약점이죠. 근데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가 매번 이제 고민이에요. 여기에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을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층은 굉장히 광고하단 말이죠. 그걸 자기 표를 얻어와야 돼요. 얻어오려면 일종의 연결고리를 끊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비판의 정도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좀 더 격하게 했다가는 그것이 돌아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끌고 와야 되는 순간. 지금은 굉장히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윤희병 사건, 그리고 그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 군 사건 관련해서 청와대랑 국회랑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김무성도 통탄스럽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부분을 100% 고쳐야 한다, 바꿔야 한다라는 의견을 하면서 같이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자기 일인 마냥 같이 걱정하니까 같은 방향성에서 이제 걱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국회와 청와대 사이에 어떤 틈이 발생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지금은 그 유대를 훨씬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게 나쁜 효과는 이거죠. 그것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능히 좋아요. 잘못된 거잖아, 사실.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여당이란 말이에요. 행정부고. 근데 그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같이 떠안아야 된다는 거죠. 마치 약간 방관자 느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시점에서 달라지냐면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해지는 시점에서 달라져요. 그러면 물고 떨어질 텐데 점점 강해졌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린 선명 야당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가 사실은 지금 야당이 어떻게 길로에 있는 것 같아요. 중도로 가면 갈수록 야당은 약해져요. 예. 선명해지면 예. 뭔가 계속해서 문제점을 노출시킬 거고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여당에 있어요. 행정부에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과의 이 연결고리가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게 딜레마라는 거예요. 김성 대표의 딜레마는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당을 버릴 수 없고 행정부를 버릴 수 없고 행정부하고 함께 가야만 하는 시점인데 그것이 행정부가 성과가 좋지 못할 때 네. 이게 여당으로서 굉장히 큰 고민이죠. 그 고민을 안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노출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윤일병 사건 때문에 국방장관한테 소리친 적이 있잖아요. 김무성 의원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한 시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할 일을 대신해서 잘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그거는 대통령이 할 일인데 왜 벌써부터 차기 이제 대선 후보로 지목받다 보니까 너무 섣부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딱 그 지금 지점이에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과 너무 좋으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권력의 말하자면 라인 관계를 형성해서 그러니 당대표가 나서도 해도 되지라는 평가도 있었죠. 역으로 생각하면 너무 크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정치는 항상 감정이기도 해요. 이것이 감정이 계속 증폭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이야 김무성 의원이 한 번 그랬다 치면 3번, 4번 계속되고 뭐 이렇게 되고 볼멘 소리가 나오고 흔히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약간 무시당한 듯한 느낌 들고 그것이 행정부 내에서 또 들고 청와대에서 어떻고 그럼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럼 조직의 감정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당은 당대로 청와대대로 이런 형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정말로 순간이 오는 거죠. 또 의도적으로 유리함에 의해서 그것이 형성돼요. 제 생각에. 지금은 너무 가까워졌다면 우리 물 맞아 죽겠다. 너무 지금 일이 잘못됐다. 물 맞아 죽겠다. 그러면 떠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직책을 더 세게 하는 거죠. 흔히 말해서 중도적인 부분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과거에도 수없이 있었던 현상들이고.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이 가진 딜레마는 자기가 가진 카리스마와 흔히 말하는 충성심 이것이 어느 정도 배합된 것으로 보여줘야 되느냐. 근데 실제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이거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전 지적하면 저를 욕하시는 어르신도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실제로 김무성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되기 전에 친박의 수장으로서 차기를 이론하다가 친박의 어떤 프레임을 새로 걸어야 된다고 말하고 쫓겨나다시피 미국 간 적이 있어요. 충돌 지점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무슨 말씀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라는 거죠. 능히 정치는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랬을 때 김무성 의원의 지금 당대표의 고민은 어느 정도로 가깝게 할 것이냐, 어느 정도로 거리를 둘 것이냐. 항상 머릿속에 이것이 있는 거죠. 또 하나 이미지를 얼마나 이용할 것이냐, 혹은 이미지를 얼마나 배척할 것이냐. 굉장히 좀 뭐랄까요, 뭔가 그 불을 다루면서 이 철을 잘 다루는 장인, 이런 정치 장인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그런 부분도 JP가 정말 잘했죠. 그런 심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능력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과연 김무성 당대표에게 있느냐. 근데 그 선거 때도 박근혜 대통령을 내세우지 않고 선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얻었다고 해요.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면 이 역풍을. 네, 그래서 좀 잘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측면은 이걸 잘하시는 정도면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결국 국민의 마음을 잘 읽는 사람이 적어도 잘 읽어서 그 다음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그때 별명일 수도 있지만 일단 읽어야 되잖아요. 여당은 읽어요. 야당이 못 읽어 아예. 그러니까 읽는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 전혀 엉뚱한 곳에 헛발질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다음 부분은 이 부분을 보죠. 그렇다면 박원순 후보의 약점과 장점은 과연 무엇일까? 박원순 후보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또 됐잖아요. 그 이명박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보면은 서울시장으로 했다가 이제 대통령으로 됐는데 이런 연관성으로 봤을 때 좀 차기 대통령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중요한 지점이죠. 뭔가 이 행정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대통령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고 미국은 도지사, 그러니까 주지사급이나 상원의원급이 되지 않으면 대선을 도전을 못하는 그게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시스템들이. 네. 우리 안에서는 또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뭐 인천시장이나 혹은 이런 수도권의 혹은 도지사나 혹은 시장, 행정시장을 행정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도 있는데 지난번 대선까지는 약간 좀 달라졌지만 그 지난번 대선까지는 좀 그런 것들이 있었죠. 형성되어 있는 구층들이 있죠. 물론 당대표나 기타의 세력으로 대선에 도전하고 그것을 성과를 낸 것들은 물론 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어떻게 봅니까? 저는 사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는 일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예산 부채도 오세훈 시장이 했던 것에 비해서 정말 많이 수고를 해주셔서 부채 삭감도 어느 정도 노력을 공헌하셨는데 제일 잘 맞는 감투가 서울시장 감투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다. 네, 대통령이라고 하면 사실 이미 언론에서도 공개를 했는데 피에스타라고 하죠. 낮잠을 그 직장인들에게 낮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공약들을 보는 순간 사실 저는 그렇게 현실성이 있는가라는 생각부터 했었거든요. 그런 어떤 한 단면을 봤을 때 대통령의 인물론으로 비춰진다면 이렇게 자글자글한 사소하고 소소하고 그런 소소하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공약들, 그런 깨알 정책들을 많이 펼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좋으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런 깨알 정치를 계속해서 한다면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감으로서 적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좀 깨알 같다고 표현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좀 잔잔해서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 전이 중요하시다고 하셨잖아요. 3년이라는 기간이 좀 남았고 이렇게 잔잔하게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여가면은 좀 이렇게 지금 당장은 이제 핫하게 떠오르는 건 김무성 대표지만 이제 후에 보면은 혹시 이 박원순 시장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서민들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도 같아요. 세월호 사건이 터진 후에 그리고 또 그 시장 선거가 당선되고 그 다음 날인가 밤에 수행비서 없이 이제 자기가 운전을 해서 진도 팽목항 거기 체육관을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손수 담은 내문청을 직접 주고 또 앞으로 지원도 많이 해주겠다고 하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해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SNS를 의식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렇게 작은 거 소소하게 이렇게 하면은 좀 민심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이제 조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야당의 방향이 다 다르다. 첫 번째. 근데 이거 이제 박원순 의원 집중해 봅시다. 박원순 시장의 강점이자 약점을 두 분 다 말씀하셨어요. 강점은 굉장히 서민적이고 굉장히 밑으로 깔아지고 또 하나 행정을 해봤다는 거고 서울시를 운영해봤다는 경험이죠. 반대가 있는데 정치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큰 부분에서 보면 이미지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잘해서 큰 것을 처리할 수 있겠나? 혹은 뭐 대외적인 관계에서 좀 뭐 이렇게 결단력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겠나? 라는 것들이 좀 정반대 이미지잖아요,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의자라는 대통령은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었죠. 의자라는 대통령 뽑아야 된다. 근데 그 레임덕에서 비춰지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의자라는 대통령이 대통령감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정확하게 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뭐랄까요, 좀 기억될 만한 사건 사고에 연루돼 있고 그 중에서 어떤 영웅심을 발휘한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박원순 후보 서울시장의 출신이 사실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나. 사실 정통파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시민 운동가 출신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소소한 어떤 공약서부터 정책들을 했던 게 물론 좋긴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장이 가장 멋있는 감투가 아닐까. 네. 물론 이런 평가 저런 평가 다 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건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왕은 신이 내린다고 대통령도 그 시기에 맞고 그 분위기에 맞고 그때의 어떤 상황에 맞아서
되는 거지. 그 각자의 개인의 어떤 능력들이나 혹은 정치 역량 이런 걸 다 보면 뭐 대통령이 능히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까지 수없이 많았어요. 예, 그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그러면서도 어느 사람은 되고 어느 사람은 안 되는 것들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고 그때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 더는 그때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더 보이는데 네. 그게 장점은 이 행정가라는 부분과 지금부터 쌓아오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성적이고 하다. 그때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을 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제 정말 너무 시끄럽다. 정치가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라는 것이 되면 안철수 현상처럼 뭔가 박원순 현상이 또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한 번 더 그렇다면 안철수 현상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뭐 5번째 철수를 하면서 이제 뭐 은퇴를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많은 분들도 할 수 있겠잖아요. 과연 안철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라는 부분부터 안철수 의원이 과연 어떻게 행보를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 같은가. 어렵나요? 네, 좀 어렵긴 한데요. 안철수 의원이 사퇴를 했잖아요. 근데 사퇴를 했을 당시에 이제 많은 취재진들이 모여서 이제 물어본 인터뷰를 하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책임을 지겠다 하고 성남 표정으로 나갔다고 그렇게 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 더 정치계 쪽에는 하지 않을 거라는 추측도 나오고 또 반면에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의원이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처음에 안철수 의원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 어떤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많은 지지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젊은 층에서 얻어서 이제 젊은 층이 투표를 하면 무조건 안철수 의원이 되겠다 이런 말들도 많았고 또 그 인터뷰한 거를 제가 실제로 그때 봤었는데 프로그램이 굉장히 저도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있어서는 이분이 이제 앞으로 정치계 쪽에 있어야 할 분인가 아닌가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저는 안철수 효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아직 발현되지 않았다. 네. 시작도 안 됐다. 사실 얘기를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다 결성이 된 후에 얘기를 어떤 이야기들을 다 정리해 보면 안철수가 원하는 대로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공천도 겨우겨우 해서 자리를 얻어내서 겨우겨우 집어넣었지만 큰 테두리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안철수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자기가 항상 원하는 것들을 했는데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대표가 묶은 그런 커다란 방향성에는 좀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자기가 당에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던 적은 한 번도 없다. 때문에 또 재밌던 것은 이번에 대표로서 물러나고 난 뒤에 박지원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좀 옹호해줘서 그 부분이 좀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너무 친노 혹은 뭐 친노 세력이라고 해서 안철수와는 좀 다른 색깔로서 안철수가 좀 불편하다. 왜 여기 와서 뜬구름을 잡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은 이제 같이 품고 가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중도의 입장에서 여당의 표까지 좀 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 당내에서도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색깔이 비춰진 부분이 아닌가 이번에 사태를 하게 됨으로써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철수의 장점이자 단점은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위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나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네. 그렇죠? 아주 정확한 명분이었어요. 네. 기존의 정치권에 대해서 지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지지한다. 네. 그래서 나는 위임받았다는 거죠. 나를 지지해주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정치를 하라는 것이 내가 꼭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거나 새 정치를 만들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현상의 가장 큰 점은 안철수가 뭘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안철수로 인해서 뭐가 바뀌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사람 개인의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이
현상에 있는 동떨어지는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른 인물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철수가 사실은 현실의 인물로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가 약점이 된 거예요. 아, 제일 큰 거는 노원병이었죠. 네. 부산에 아마 현실적으로 자기가 떨어지더라도 부산에 나갔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의 새 정치는 저거야. 안철수라는 사람과 새 정치를 부르짖는 안철수라는 사람과 동일시하는 어떤 맥락이 형성될 수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부터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것도 조금 노원병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노회찬 일 잘한다고 평가받던 노회찬 의원이 뭐랄까요? 그 삼성법인가요? 선거운동법에 의해서 선거법에 의해서 그 선거 무효가 돼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라고 그러면 그 사람을 지원하는 게 더 맞는 것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역으로 뭐냐면 안철수는 이 새정치라는 것을 딱 던져놓으면서 기존의 정치인은 새정치인이 아니야라는 것으로 프레임을 갖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적이에요. 모든 정치인과 적이고.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새로운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인물로서 당을 새로 창당도 하려고 했잖아요. 새로운 인물이 결국 새로운 인물이었냐를 평가해서 번번이 나갔거든요. 새롭지 않다. 새정치 인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만 새정치 인물일 뿐이지 나머지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져 버리면 계속. 그러니까 딜레마가 그것입니다. 새정치를 해달라고 위임받은 사람이 새정치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어떤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그 마지막 선택은 이거죠. 그렇다면 이거였어요. 좀 마지막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저기 들어가서 저거라도 계약해서 새정치에 대한 부분으로 이 야당이라도 개혁을 해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나한테 새정치가 없을 수도 있다. 현실적인 부분을 느낀 거죠. 그래서 친구이기도 한 김영길 당대표하고 해서 들어간 거죠. 당대표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생겨버린 거죠. 실권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당이 어떤 절차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선거 공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인물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계속 기동민이라는 인물, 권은희라는 인물, 새정치를 결국 인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직도 말하자면 이 프레임 안에서 기존의 정치를 새 정치로 바꿔야 된다는 게 아니라 새 정치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갇혀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철수 의원의 가장 큰 힘이었자 지금의 가장 큰 약점이다. 기존 정치권과 타협할 수 없어요. 혹시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의원을 다시 어떤 비대위원으로 다시 임명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론 그것도 가능한 얘기긴 하죠.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 바뀌어야 되냐면 안철수 지금 현상에 중지부를 찍어야 된다는 거죠. 안철수요. 중지부를 찍고 나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위임을 받았지만 내가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관리를 잘못했고 나는 그만한 능력이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다시 시작해야겠다. 처음부터. 나를 지지해 주신 분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것은 내가 무슨 역할을 해주기. 안철수 현상이 누가 아니라 안철수라는 개인이 무언가 해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난 그 부분에서 계속 말을 하겠다. 그러면 흔히 말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당이라는 구조는 뭔가 다른 말들이 다른 방향으로 뛴다고. 안철수라는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제도로 들어오는 거고. 제도에 들어왔을 때는 나중에 연대, 연대가 가능해진 측면이 되는데 지금은 당을 거의 무수공단 접수를 했다고 치지만 자기가 접수한 게 한 것도 아까도 실컷 가져갔다 뭐 한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럼 결국은 이 프레임 안에서 자기는 그 우리의 정치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철수라는 정치인은 지금부터는 뭐냐면 안철수 개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개인의 자산도 굉장히 훌륭해요. 그렇죠? 안철수 개인을 존경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새 정치라는 것에 대한 부르짖음을 계속하면 된다. 그리고 대권 후보가 되는 것도 그 부르짖음이 먹히면 된다. 통하면 된다. 그 상황에 또 통하면 된다. 누구나 지금도 조사 결과도 거의 대등하잖아요. 달라지지 않았다. 그건 역시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 한 사람만 보죠. 이제 문재인. 어떻게 봅니까, 문재인? 문재인 후보 이제 요번에 선거가 730 선거였잖아요. 여기서 문재인 후보는 아예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야당에서도 갈리다 보니까 좀 문재인 후보도 선거권에 이제 그러니까 선거 운동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그래서 책임론도 좀 피해갈 수 있고, 그래서 야당 내에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단순한데, 저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거긴 한데요. 문재인 후보 몸살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신지? 그렇죠. 네. 몸살이고 있다고 평가하시군요. 네, 그 딱 나서야 되는 부분에서는 중진으로서 나오진 않고, 그 중요한 이슈에 있어서는 또 메인의 인물로서, 중요한 인물로서 나서지 않고, 대신에 또 위로 혹은 또 핵목항이나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그 윤희병 같은 사건도 어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좀 잔잔하고 좀 잘 언론에서 굳이 다루지 않을 법한 그 이후에 위로해주거나 응원해주거나 그런 약간 오늘 살이 법한 굉장히 이미지를 매우 신경 썼다면 그런 식의 행보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의 선택이 가능하고. 근데 정말 지금서부터 어떤 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준다면 지금 뭐 공동대표급의 어떤 위치가 나야 되는데 아무래도 정말 대선을 노리고 있는 게 저는 확실하게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을 잠깐 여쭤봅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문재인 후보의 이미지, 지금 행보 어떻게 느껴집니까? 몸살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럴까요? 이 말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조심스러워지는데요. 좀 어떻게 보면 살리는 거라고 생각도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좀 아예 이게 생각이 달라서 관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생각에 따라서 관여를 하지 않는다. 네. 저는 이렇게 전혀 다른 방향에서 보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문재인이 가진 강점은 지난번 대선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여당 후보였다는 것. 네. 약점은 역시 가장 강력한 야당 후보였다는 것.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뭘 하면 견제의 투성인 거죠. 그러니까 나설 수가 없게 만들어버렸다는. 이 사람이 뭘 하지 못하도록 한다. 네. 친노 프레임에 갇혀버린다. 뭘 하면 친노를 몰아가라. 돼버리는 대표주자가 돼버린다. 문재인에서 가장 큰 약점은 친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누구도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쉽게 지지하지 못하는, 표방하지 못하는, 특히 당내에서 자기 세력화하기가 힘든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은 사실 여기 그 성격에도 또 이런 게 있어요. 김무성 당대표 같은 성격이라고 그러면 흔히 말해서 목에 좀 힘주고 뭐 카리스마 있는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이분한테 그 카리스마가 좀 부족해. 내가 보기에. 문재인 후보도 무슨 카리스마 있어요, 분명히. 아주 뭔가 아주 정확하고 아주 단호하고 이런 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남을 향해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기를 향해 있거나 자기 세력을 향해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굉장히 진중하고 뭐 이런 사람이긴 해. 근데 그게 역으로 비춰지는 것은 실제로 그렇다면 어떤 교육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음흉해. 뭔가 준비하고 있어.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죠. 기다리고 있어. 뭔가 강태공이야. 낚시질만 하고 있어. 이런 이미지도 돼요. 역으로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재인 후보는 가장 큰 약점이 그런 이미지가 있다. 그게 큰 약점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대선에서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였고 가장 이제까지의 야당 후보로서 당선된 사람들 포함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느 누구 야당이건 여당이건 다 적일 수밖에 없는. 안철수 의원은 스스로가 적을 규정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친하고 싶어도 다 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약점이다. 그래서 문재인은 국민들한테는 또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쉽지 않다. 쉽게 노출도 안 될 거고 쉽게 노출할 수도 없고 쉽게 나왔다가는 계속해서 집중 포화를 맞을 거고 실험은 NLL 같은 경우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잘했는지 이런 평가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혼전이다. 이 네 사람을 가지고 어떤 평가도 우리 예측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 이야기로 마칠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어떤 평가들 스스로도 하실 것 같고 수자에서 하실 것 같고 특히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건 40대, 50대, 60대의 생각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잘한 건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차기 대선과 관련된 혹은 정치와 관련된 재미있는 현상들 혹은 관심이 증폭되는 현상들은 더 많아질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끝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지금부터 들으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곳은 온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진도 팽목항입니다. 그대를 바라보면 포근함을 느꼈지.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그대의 모습, 나의 맘 고요하게